안녕하세요. 임상심리학자의 시간,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갑작스럽게 되게 좋은 일로 또 우리 연구실에서 우리 박사과정 선생님이 아주 좋은 또 논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당장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워낙 또 바쁜 분이시고 그래서 언제 또 이제 스케줄을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급하게 편집이 언제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이미 밀려있는 게 좀 있어서 그렇죠. 일단 촬영부터 먼저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승원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임상심리학자의 시간은 저희 연구실에서 임상심리학 연구를 하면서 진행한 연구 성과들을 좀 편하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연구를 좀 딱딱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편하게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전달드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그 논문과 가장 어울리는 시계를 하나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임상심리학자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함께한 베르투치 필드워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박스만 봐도 저렴함이 좀 느껴지는 것이 안타깝네요. 네, 보통 뭐 잘 모르셔도 보통 이제 박스를 보면 약간 기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략적인 가격대나 이런 게. 저도 사실은 이거를 배송을 받아고 박스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뭐 제 논문이 아니 논문이 싸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뭐 간단히 언박싱을 좀 보여드리면, 박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강점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완전 친환경 소재죠. 저는 참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지만 이 친구들 보면은 쇼핑백도 이렇게 종이백 같은 거에 손잡이도 없는 그런 거 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환경 부담이 가장 덜해요. 그리고 왜 시키는 음식도 종이법, 누들박스 종이잖아요. 이런 것들 좀 뭔가 좀 지구를, 물론 그들의 전 대통령은 지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선진국다운 측면들이 간간히 그런 데선 드러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라스틱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친환경적인 종이, 심지어는 뭐 이렇게 색깔마저 특별히 이렇게 표백을 하지 않은 퓨어한 색깔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베르투치 필드워치는 사실 되게 뭐 그냥 부담 없이들 많이 쓰는 되게 사실 되게 귀엽기도 한 그런 시계예요. 필드워치라고 그러면 보통은 장르로 보면 군용시계입니다. 뭐 이미 뭐 색깔에서도 많이 느낌이 오시겠지만 군용시계, 특히 이제 필드는 육군의 보병용 시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보병은 뭐 그냥 온갖 험한 데를 다 다녀야 되잖아요. 정말 전쟁의 최일선에서. 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시계를 쓰려면 그 시계가 막 번쩍번쩍 빛난다던가 너무 뭐 이렇게 장식이 있다던가 이건 있을 수 없겠죠. 특히 강조하는 것이 이 몸체인데요. 보시면 어디에도 광채가 없죠. 이게 보통 전쟁을 할 때 내가 어디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비치거나 하는데 막 글씨가 너무 좋아서 번쩍번쩍하면 그럼 이제 총 맞아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또 빛이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필드워치의 또 묘미입니다. 뭐 시계에 대한 얘기는 좀 조금 이따 또 더 하도록 하고, 이러면 이놈의 연구실은 무슨 뭐 하는 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저는 이번에 권인나 선생님께서 논문을 내셨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왜냐면은요, 전혀 수정 요구 없이 한 번에 투고가 됐어요. 와, 대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학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국내 논문에서도 한방 투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와. 근데 이것을 그냥 무수정 투고라는 전무후무한. 그래서 이게 뭐 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논문이 돼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또 놀랐고, 또 이제 학술지 때문인데 저널 오브 어펙티브 디스오더, 뭐 보통 JID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자, 이것이
기분 장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화력이 물론 임팩트 팩터 기준으로 보면 이거보다 월등히 높은 뭐 전화들이 널렸죠.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학술지로 봤을 때 그냥 내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을 때 검색이 아니라 그냥 이 번호가 뭐가 나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내가 뭐 이제 조현병에 관심이 있다면 스키조프레니아 관련된 그런 저널들이 있는데 이제 뭐 저같이 기분 장애나 양극성 장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즘 무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사실은 봐야 되는 저널이 바로 저널 오브 어펙티브 디스오더인데 여기에 그냥 무수정 한 방으로 논문이 나갔다는 점에서 청출어람이다. 지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무슨 소리세요?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죠? 네, 아직 네. 한참 뭐 네. 그거 지금 지도가 지도를 거의 갈구하고 필요하지 않고 정말 빨리 학위를 어떻게든 드리고 싶은데 아직 학위 논문을 안 가지고 네,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 같은 거 뒤에 살짝 나오긴 할 텐데 우선은 이 연구 자체 얘기부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러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진행된 연구잖아요. 물론 저도 참여를 했지만. 네. 그래서 일단 본인 직장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제 네. 직장이요? 네, 네, 제가 사실 카메라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시야가 되게 떨리고 있는데, 네.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권윤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련 감독자이신 거죠. 네, 저는 수련 감독. 보통 그러니까 우리 학계에서 학생들에게 지도 교수 못지않게 욕을 많이 먹는 네. 슈퍼바이저 그룹에 네. 계시는 분이죠. 어디서 욕을 어떻게 먹고 있을지는 잘 모르나. 왜 욕을 먹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다른 편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수련 지도도 하고 계시고 네. 정신과 소개도 좀 해주시죠. 정신과요? 네, 본인이 속해 있는 직장이니까요.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 데인가요? 아, 저희 기관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원주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강원도 도 전체에 그 유일하게 하나 있는 3차 병원이에요. 아니, 그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환자들이 주로 오냐라기보다는 모든 환자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정말 뭐 소아부터 노인까지 그다음에 뭐 세비한 정신증, 뭐 PD 아니면 신체적인 문제 혹은 뭐 정말 산재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전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1저자시잖아요. 제1저자신 걸 보니까 이 연구를 처음에 기획하신 분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지는 않고. 네, 이게 약간 또 꿀팁인데 1저자는 대부분 그냥 시킨 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고요, 보통. 네, 이제 그 배후에 있는 두목, 그 보통 이제 교신저자라는 이름으로 뒤에 이제 별표가 이렇게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모든 걸 배후에서 조정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직접 이제 이 연구를 기획하셨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연구에 참여를 하시게 된 거죠. 네,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 연구가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예방센터 생기기 전부터 이제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저희 정신과 교수님들께서 계속해서 센터장으로 이제 계시면서 자살예방 사업을 끊임없이 하셨고 그러다가 원주시 자살예방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거에 가장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셨던 분이 이제 민성호 교수님이라고 저희과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민혁 교수님과 이진희 교수님 다 모두 세 분이 다 저자신데 맞아요. 저자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쪽 정신건강의학과에 계신 네, 분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분께서 그러니까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세 분이 자살 예방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과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살 예방 센터의 되게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시도자들이
이제 저희 병원이 아무래도 외상센터도 있고 하니까 뭐 ER도 되게 크고 하니까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ER에 이제 오는 모든 환자들을 이제 통합 사례 관리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살 시도 후에 이제 방문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나 임상적 특징들을 다 조사하고 조사만 할 뿐 아니라 이제 유관과들과 유관기관들 다 합쳐서 매주 사례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모든 ER 방문자들에 대해서 다 사례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해서 진단하고 예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치료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데이터가 어쨌든 간에 축적이 되니까 그 데이터들은 다시 또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 시도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관리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 관리 프로그램들의 어떤 요소들이 좀 가능성이 좋은지, 어떤 요소들은 좀 별로였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재시도를 할 확률이 높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분석 연구를 하면서 이제 좀 연구와 치료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목적 중 하나로 이제 이 연구가 좀 실시가 되었고요. 아 이게 또 네. 확실히 일자자라 그런지 참 소개가 투머치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간단한 얘기를 되게 길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원래부터 이 연구에 이제 참여하실 의지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자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주제는 저도 이제 지도 교수님을 따라서 바이폴라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펙티브 디스오더 약간 이렇게 억지로 투고를 했었는데 네, 바이폴라와 이제 그 게임 혹은 스마트폰 어딕션, 특히 청소년에서 일어나는 어딕션들에 대해서 좀 행위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두 가지 장애가 모두 다 파이널 아웃컴으로 자살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자살률도 실제로 높고 그래서 그런 파이널 아웃컴으로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를 직접 막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수련 과정 중에 저희가 정신건강 수련 실습에 이 자살 예방 사업 어쨌든 관찰하고 들어가는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인볼브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련 감독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네. 됐어요. 사실 이게 자살 문제라는 거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사람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살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공부를 하고 늘 더 뭐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이건 취향을 따지는 건 아마추어의 관점이고 병원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이제 꼭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제 이제 응급실 방문이잖아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게 되면 이 경로가 일단은 무조건 응급실로 먼저 그렇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응급의학과가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지금 경로가? 네, 맞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 보시고 이게 자살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선생님이 내리면 이제 저희과 당직 선생님한테 연락. 당직 그럼 전공의 선생이 내려가시나요? 네, 처음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내려가지만 어쨌든 간에 정신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 입원 입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 병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도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신과에서 내려오는데 네. 입원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렇죠. 이게 뭐 강제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지금은. 그렇죠. 네. 상당히 고위험군이라서 사실은 네. 충분한 치료를 하고서 퇴원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되게 또 아쉬운 점이죠. 자, 그래서 이 연구는 그럼 이제 자살을 시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권인란 선생이 이걸 좀 분석을 해라 네. 라는 이제 오다가 떨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뭐 제안이죠. 감사하게도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병원의 업무 체계가 좀 애매해요. 이런 게. 뭐 딱히 이걸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학자라고 주장하잖아요. 예, 사실 정신병리학이 궁금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과 연구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뭐 제 직무 계약에 써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참 애매한 거죠. 사실 그냥
일부러라도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으면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많은 기회의 땅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무엇을 분석해 봐야겠다라는 의도로 이거를 이제 그 자료가처럼 그냥 방대하고 뭔가 되는 대로 막 있었을 것 같다라는 네.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네. 아니 그래도 제 이전에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운이 좋게 받았습니다. 그 연구 주제는 사실 연구 주제도 완전히 제 진짜 딱 저의 아이디어다라고 하기보다는 교신 저자이신 이제 이진희 선생님께서 그 소아청소년 전문이세요. 그래서 소아청소년이나 발달장애,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 소아청소년의 혹은 이제 25세까지의 뉴스에 자살이 본인이 이제 임상에서 보기에는 확실히 성인의 자살과는 특징이 좀 다르더라라는 임상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런 쪽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논문을 이제 선행 논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 특성이 정확하게 잘 분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참 이쪽에 임상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묘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돼 있겠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 안 돼 있어요. 네. 가장 우리가 보기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돼 있는 게 없고 한국은 약간 뭐랄까요 유행만 쫓아다닌다고 할까? 뭐가 좀 뜬다 그러면 그냥 온갖 사람들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다 뛰어들어서 전부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꼭 되어 있어야 될 기본들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막상 논문을 쓸 때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유병률 자체도 쓰기가 어려워요. 네, 누가 우리나라 환자 몇 명 있는지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몇 명이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되게 답답할 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좀 이렇게 약간 젊은 그룹에 집중하신 이유는 그러면 원래 그 연구 책임자분께서 좀 아동 청소년 담당이시기 때문에 또 있었고 저도 이제 좀 이제 스마트폰 중독, 행위 중독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청소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이게 또 대인관계 문제가 엮여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제안을 받았을 적에는 그래 기분장애나 특히나 이제 청소년에서도 기분장애와 이제 행위 중독이 되게 자살이랑 많이 엮여서 연구가 선행 연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게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약간 예상을 하고 그러고 들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와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의에서 제가 지도 교수님과 많이 이제 디스커션을 했던 부분인데 네. 그럼 처음부터 분석을 할 때 대략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가 조금 있으셨나 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막 이렇게 임상을 의사 선생님들만큼 많이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보고 또 논문도 찾아보고 하면은 논문의 트렌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논문의 트렌드가 항상 현실을 딱 반영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외국 얘기니까. 네, 맞아요. 외국 얘기니까.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결과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뭐 혹시 더 재밌는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분석 그 변수들이 지금 다 보시면 제가 로지스틱 분석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과에서 흔히 하는 설문지의 그 연속형 변수들이 아니라 다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들로 해서 이거는 진짜 뭐 통계적인 분석을 사실 할 만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재밌게 막 모형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지? 뭔가 이렇게 연구가 너무 심심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잘 생각을 해보면 ER에 자살을 다시 시도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설문지를 시키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을 설문지를 시키거나 혹은 심지어는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이런 것들도 둘 다 말이 안 되죠.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콜로지컬 밸리디티를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말 좀 써주실래요? 나중에 또 자막을 다 넣어야 돼서 네. 생태학적인 타당성을 좀 살리면서 환자의 최대한의 그 현실에서 말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환자가 너무 이렇게 거부를 하지 않게 최대한 좀 노력한 결과들이 이 그렇죠. 변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저도 이거 네.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자살 시도를 하고 막 응급실에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많이 정서 상태도 불안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위해서 질문을 하실 때 되게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흔쾌히 대답을 해주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그래도 N수가 되게 많으셨는데 어떻게 다 수집이 됐는지. 그래서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미싱컵들이 진짜 많아요. 그 미싱컵들이 뭐 한 개라면 한 개지만 사실은 뭐 생태학적 타당도의 결과였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진짜란 뜻이야 사실은. 네, 정말 진짜는 이거예요. 무응답 자료들이 존재한다라는 건 이게 진짜 필드에서 네. 얻어온 뭐 그래서 얘기하는 제가 필드워치를 사실 고른 이유가 그거. 네. 진짜 필드는 거친 곳이고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의 그런 아름다운 우리는 네. 왜 대학원 때 학부 때 뭐 연구할 때 한 명이라도 대답 안 하면 야 이거 버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구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주광동식 열심히. 예. 심지어는 뭐 정말 10개 중에 한 개 답한 사람 것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진짜고 너무 소중한 자료다 보니까. 인터뷰 주로 누가 하나요, 이건? 인터뷰는 당직 정신과 레지던트 선생님 혹은 이제 그 자살 예방센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좀 캄다운 된 상태가 됐을 때 미싱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시 또 면담을 통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습니다. 네. 그 이분들이 응답을 하는 것에 대한 정확도라던가 이거 뭐 거짓말 같은 건 잘 안 하시나요? 이렇게 자살 와서 자기 신분을 속인다던가 뭐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는가를 결정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막 속이고 이러시는 분들은 속인다기보다는 그 전에 도망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정신과 레지던트가 가기 전에 이미 사라지신 분들도 제법 많고 네, 마인드 도망갔어요. 뭐 이런 것도 뭐 어려운 점이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그러면 계속 하나하나 자료가 모일 때마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팀에서 회의도 하고 그러나 보네요. 네. 아 이게 진짜 품이 많이 들어가는 네, 네, 네. 그런 연구네요. 자 그래서 분석으로 이제 로지스틱 분석을 하셨단 말이죠. 네. 원래 예상과 가장 좀 틀리게 나와서 되게 이건 뭐지 좀 당황시켰던 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정말 이게 뭐지 싶었던 게 뭐냐면 오히려는 이렇게 중독 중 일부인 물질 사용 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해외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이 물질 사용 장애와 연관해가지고 자살이 굉장히 자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률은 오히려 성인에 비해서 낮았는데 성격 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성인에 비해서 4배가 높았어요. 4배 이상 높았어요. 근데 12세에서 25세에 성격 장애로 진단을 받을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사실 의심했던 거는 데이터가 잘못 수집되거나 잘못 코딩되었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잘못 분석했을까를 제일 처음에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 성격 장애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성격 장애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선행 연구가 아예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네. 근데 좀 의문이긴 하네요. 원래 성격 장애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18세 돼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진단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DSM-4에서는 정말 그 성인 초기부터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한정을 하고 있었지만 DSM-5에서는 이제 18세로 좀 내려왔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저희 연구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집단이 뉴스 집단이 12세에서 25세 사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로 진단을 받을 확률 자체도 꽤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조그맣게 내가 직접 다 모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데이터는 잘못 안 됐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되게 좀 큰 데이터, 뭐 이 정도를 빅데이터라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의도랑 좀 다른 거야. 아니면 좀 상식선과 좀 네. 다른 결과가 나온다던가.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사실은 항문하는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예 잘못된다고 하고 이제 이거 분석 네. 너무 못 쓰겠어 뭐 이제 음. 이런 선택들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자,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그게 저희가 이제 진단뿐 아니라 자살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도 함께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자살 시도와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만성적이고 성격적인 문제다라는 게 시사될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같이 공통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 집단이 이전에 자살 시도를 했을 확률도 심지어 나이가 적은데도 성인에 비해서 이전에 자살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그리고 이제 사망을 내가 분명히 정말 이걸 통해서 죽겠다,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도성도 사실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자살을 계획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인 치명률, 실제로 사망에 이를 만한 심각성 자체도 되게 낮았고, 그리고 자살 시도 방법이 옆에서 구할 수 있는 진통제 혹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거 커스팅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동기도 이제 정말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죠. 근데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대인관계 문제, 뭐 약간 혹은 학대를 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적에 이거는 정말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만성적이고 굉장히 좀 어떤 부적응적인 오래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라는 게 시사가 됐었죠. 사실 지역사회에서 요즘 워낙에 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육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많은 애들이 잠재적인 성격장애 위협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좀 그런 우려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많은 애들이 성격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애들이 어떤 자해나 자살을 일단은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심각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사는 거잖아요. 들어왔을 때. 네, 그냥 자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자해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 들어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딱 이 연구에서 분석되는 데이터들은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명확한 의도를 보고하는 경우, 혹은 이제 다른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 뭐 유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보호자가 이 사람이 자살을 시사하는 어떤 말을 했었다라는 식의 이제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의 데이터들만 연구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던 건 맞아요. 자살을 시도했던 건 맞는데 그것이 그냥 정말 그러니까 난 자살하려고 했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긋는 정도의 그런 경우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네. 반복적이고. 근데 어쨌든 반복적 자해든 뭐 약한 수준의 자살 시도든 결국은 이게 되게 중요한 위험 인자기 때문에 일찍 사실은 발굴해서 더 큰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꼭 필요한 거죠. 네, 맞아요. 네, 뭐 혹시 좀 뭐 이 논문을 보시면서 뭐 궁금하셨던 점이나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자살 시도한 청소년들 중에 성격장애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러면 성인 때도 쭉 이어질 텐데,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격장애 중에서 어느 분에 좀 주로 많이 분포가 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해를 하는 게 약간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이 되게 많은데, 청소년기부터 진단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쪽으로 간다고 보면 좀 저희가 이게 이제 중단적으로 분석하는 그 자료는 아니에요. 이 자료 자체는 딱 그 이멀전시 디파트먼트에 왔을 때 딱 그때 조사한 자료들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제 환자들을 쭉 봤을 적에는 이제 그 경계선 성격장애로 이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기도 하고, 또 연구들을 봤을 적에도 실제로 연령과 상관없이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나 특히나 대인관계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적에
그 경계선 성격 장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살이나 자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의 확률이 가장 높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비트레이시 가장 좀 위험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심도 있는 인터뷰나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도 사실 애초에 그쵸. 그런 조사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모았다, 뭐 후속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영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분석을 하실 때 이거 좀 되겠는데 뭐 이런 조금 확신이 오셨나요? 되겠는데라는 뭐 되게 잘 학술지 잘 올라가겠는데 뭐 이런. 분석을 했을 때요. 이게 굉장히 극명한 특징을 보였잖아요, 사실. 그 모든 면에서 봐서 성격장애 같아라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되게 센세이셔널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선행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경험이 없는 연구자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부담되는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논문 디스커션을 쭉 쓸 적에 되게 변명조로 썼거든요. 이 교수님이 왜 이렇게 변명조로 쓰냐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잠깐 원고를 봤는데 너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표현들이. 어쨌든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 이상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난 내가 얻은 게 이건데 난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잘못 본 것 같은 그런 식의 표현은 옳지 않죠. 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 학계에 되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논문을 쓸 때도 내가 얻은 데이터에 대한 무한 애정과 자부심, 이게 학자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잘 쓰셔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 저널 오브 어펙티브 디스오더에 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제가 이 잡지에 되게 덕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 까이더라도 내가 애정이 있는 잡지에 한번 까여보자라는 생각에 제 그냥 고민 없이 교신저자님께 저 여기에 내도 될까요? 네. 저도 늘 애정이 있는 곳에 먼저 내긴 하는데 예, 애정이 늘 좀 일방적인 짝사랑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아쉬운 일이긴 한데 과감하게 이제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뭐 이제 제 제자 중에 하나 제이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과감하게 본인이 소신껏 내고 싶은데 지금 냈거든요. 한 방에 되면 좀 엄청 대박이에요. 뭐 사람이 어쨌든 뭐 보이스 비 앰비셔스는 상당히 이제 좀 반페미니즘적인 발상이고 그냥 휴먼 자체가 앰비셔스 해야죠.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데에서 큰 꿈과 포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내셨는데 얼마나 걸려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까? 결과가 여기 논문에 아마 쓰여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것만 낸 게 아니 뭐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진 않아도 되고요. 대략 얼마쯤 걸린 것 같다 뭐. 리시브드 노벰버 네, 2020년 11월 29일에 내서 2020년 12월 20일에 억셉티드가 되었어요. 너무 빨리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 임상심리학 해지 좀 반성 좀 해주세요. 물론 저도 심사를 늦게 하긴 하지만 훌륭하네요. 굉장히 일을 빨리 하더라고요. 네. 자, 한 방에 이게 억셉이 된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데이터가 너무 훌륭했다. 제가 한 거라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수집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 고생하셨죠 정말. 네. 그 정말 현장에서.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모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죠 세상에. 논문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분석을 되게 멋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라든가 실험을 되게 복잡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을 어렵게 모은 데이터처럼 큰 가치가 있는 논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임상 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 발견이 우리 학계에 던져주는 혹은 임상계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사실 저 자체도 너무 젊은 사람이 오면 사실 저는 20대까지도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진단을 정말 꺼리는 편이고 심지어 연구들을 봐도 많은 임상가들이 그러니까 의사든 아니면 임상심리 전문가든 많은 임상가들이 이걸 낙인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을 꺼린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자체가 특히나 경계선 같은 B군은 연령에 상관없이 이게 자살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를 아주 그냥 진짜 어떤 스키즈프레니아처럼 조현병처럼 이렇게 낙인 찍듯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어떤 나중에 좀 자살과 같은 굉장히 심각한 예후를 예측하고 그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진단으로서 그게 어쨌든 신중한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꺼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을 좀 임상 현장에서는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사실 최근 연구들에서 아동학대가 성인기에 어떤 영구적으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다양한 건강 상태 그리고 그 사망률에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그 유스 스위사이더들이 성격 문제를 가지고 있고 충동성도 굉장히 높고 자살 제시도율도 높고 그러는데 자살 동기로 학대를 많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론이라고 판단이 들었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우리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학대 그리고 또 뭔가 뭐 잘못된 양육들이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젊은 애들이 막 자해하고 막 자살한다 그러면 왜 저러지? 뭐 힘든 게 있다고 지금 저 나이 뭘 한다고 하는데 이미 너무 어린 나이부터 너무 힘들게 자란 거죠. 이미 더 살아볼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힘들게 자란 애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많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뭐 이제 새로 논문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뭐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제가 아직 항상 후배이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을 드릴 만한 위치가 아닌 하지만 가능하면 해외 저널 읽으실 때도 해외 저널을 많이 읽으시고 투고하실 때도 해외 저널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리뷰를 오는 것도 내가 논문 수정에 대한 리뷰가 오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와서 정말 지도 교수님이 여러 명 붙어있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오늘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들게 미국 놈들이 베르투치를 보내줬고요. 정말 또 제가 아차했었던 게 힘들게 직구를 했는데 직구를 하고 일주일인가 지나서 한국에 판매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나는 도대체 라는 생각을 막 사우디를 돌아서 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거 골랐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권인환 선생님이 딱 이 논문이 나왔었을 때 개인적으로 일단 되게 기쁘고 저 오랜만에 또 이런 좋은 저널의 논문이 나갔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주제의 시계를 골라볼까 하다가 필드워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그 정말 육군 중에서도 보병용이에요. 우리 전쟁할 때 보면 뭐 비행기 타시는 분도 있고 막 뒤에서 컴퓨터 막 작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뭐 미사일 쏘시는 분도 있고 탱크 타시는 분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첨단 장비들이 다 있지만 중요한 건 전쟁에서 아무리 그런 장비가 있어봤자 결국 마지막에 전쟁을 이긴다는 거는 사람이 걸어가서 거기를 딱 점령을 해야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많이 죽고 가장 많이 위험에도 노출돼 있지만
결국은 전쟁을 하려면 보병이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연구 뭐 또 임상 현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유전도 있고 뭐 MRI도 돌리고 뭐 멋있는 거 많죠. 요즘에 뭐 아이 트래커도 사셨다던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게 시작되려면 환자를 현장에서 만나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환자 막 안정시켜가지고 겨우 막 말을 붙여서 거기서 얘기를 듣고 검사를 하게 하고 정말 그 치열한 야전 현장에서의 그 싸움 더군다나 뭐 응급실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저기서 막 아프고 사고 나고 막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금 자살 시도를 하신 분들에 대한 연구 또 그런 데이터를 얻는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필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의 뜻에서 오마주의 뜻에서 필드워치를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저렴한 느낌이 물씬 나긴 해요. 실제적으로 이 용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나 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금속형 브레이슬릿 같은 시계의 특징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기스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 안 나니까 그거 아니고 이제 메탈 밴드, 메탈 소재들은 정말 이렇게 가다가 옷깃만 이렇게 쓱 스쳐도 그걸로 기스가 찡 난다고 할 정도로 기스에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일을 할 때는 뭐 하다못해 뭐 이걸 칠 때도 여기 닿잖아요. 풀어가지고 뭐 한다던가 계속 막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험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산에 가더라도 산에 가면 넘어졌다.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흙바닥이 불룩이라다. 그 비싼 돈을 주고서 결국은 그런 용도에선 시계를 못 찬다는 거야. 산을 나가든 일을 하든 어디서든지 간에 조금 내가 편하게 지내려면은 아무데도 상처날 일 없는 아주 단단한 그런 현장용 시계가 꼭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이걸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줄 자체도 나이론이고 뭐 최악의 경우 어디 발표 부러져도 뭐 큰 재정적 피해가 크지 않은 뭐 박스를 보면 이미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연구를 하면서 좀 뭔가 사람이 직접 가서 얻은 데이터들은 좀 약간 경시하고 기계나 첨단 장비가 들어와서 얻은 연구들이 진짜 멋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저널 오브 어펙티브 디소더가 그게 트레이니의 생각이라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데이터는 니들이 정말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한 명 한 명 얻어낸 그 데이터가 정말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가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나요? 필드와? 네, 뭐 싸서 한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이 논문을 딱 보는 순간 들으니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네, 정말 가장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는 우리 심리학 동료들을 위한 존경의 뜻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 좀 알려주시죠. 향후 계획. 네. 그 연구 계획 말씀하시는 네, 뭐, 건가요? 네. 사실은 이 데이터로 이번에는 이제 좀 자살시도의 동기 중에 어떤 것들이 치료 가능성에 좀 영향을 미치는지, 치료가 오래 지속될 만한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좀 빨리 끊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그럼 이제 정신과로 넘어오신 분의 데이터가 이게 연결이 되나 보죠? 네, 그리고 이제 자살 예방 센터에서도 계속해서 사례 관리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자료들을 가지고서 좀 연구를 지금은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사실은 제 관심 주제 자체는 그 바이폴라 디스오더,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거든요. 특히나 양극성 장애 이제 사회 기술에서의 어떤 굉장히 특이하고 미세한 그런 결점이 그러니까 사회 기술이라기보다 사회 인지, 어떤 신경학적인 아주 미세한 결점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환자 혹은 환자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좀 정밀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연구 계획은 교수님께 많이 상의를 드려서 일단은 확정을 했고 이제 실험 짜고 있고 IRB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뭐 후배들은 많이들 그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언제 쉬시고 언제 주무시냐. 어제는 2시간 잤고요.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저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약간 이걸 달리는 나오라고 거. 그러는 바람에 잠을 못 주무신 거군요. 이게 저도 얘를 좀 여러 가지 논문들을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얘를 좀 까먹어가지고 다시 보려고 그랬고, 근데 저 생각보다 자주 쉬고 취미 활동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하여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연구실에 또 새로운 그래서 신 논문이 게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학생들이 정말 우리 연구실을 빛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또 환자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려 어저께 도착을 했어요. 네. 주문은 12월 20일이거든. 오늘이 한 달 됐네. 이 미국의 배송치 이러니까 뭐 백신도 못 맞추고 검사도 못 하는 거야. 이거 뭐 도대체 이거 바다 하나 건너면 오야 되는데 정말 미국은